야, 너는 답이 없어. 왜? 질문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 가격은 늘 옳지 않고 가격은 늘 옳다. 저는 가격을 믿습니다. 저는 가격론자예요. 가격론자. 가격론자들은 사실은 시장론자라고도 하고요. 자유경제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믿는 사람. 주식 투자에서 또 가격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뭐 거품이 끼어 있거나 또는 작전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가격이 가짜 가격이죠. 어찌 보면 가격은 오로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일 수 있어요. 1장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할까? 기술적 분석이란 주가와 거래량 등의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지표를 통해 주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주가 예측 가능하냐 얘기죠. 이제 비판론자들이 이야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야, 그래서 과거의 주가 거래량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 예측이 가능해? 이런 거예요. 가능해? 그렇다면 저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죠. 야구나 축구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히 야구는 데이터 싸움이라는 말까지 있죠. 어떤 투수가 어떤 구질의 스트라이크를 넣고 직구 다음에는 뭐 커브를 던지고 뭐 포크볼을 던지고 뭐 그런 그 순서가 어떤 데이터가 과거에 있었는지 또 어떤 포수와 할 때는 어떻게 던지고 또 몇 번 타자 1번 타자는 뭐 도루를 하고 안 하고 또는 주자가 있을 때는 안타를 치고 못 치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야구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뭐예요? 다 과거의 데이터예요.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로 이 시점에서의 투수의 공이 무엇이 던져질지 또는 타자는 그 공을 칠지 안 칠지를 서로 코칭 스태프가 계속 연구하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걔네도 필요 없겠지. 뭐 과거 분석해서 미래를 어떻게 알아? 또는 뭐 다들 자녀 키워보시지 않았어요?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성적이었느냐에 따라서 올해 수능은 뭐 어느 정도 보겠네. 어느 대학은 가겠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나요? 그지 않아요? 안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반에서 꼴찌했는데 우리 애는 서울대 갈 거야라고 믿으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사에서든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유추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모르는 것과 내가 알면서 그건 아냐를 되게 헷갈려해. 일부러 헷갈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면서 그건 아니래. 되게 웃긴 얘기죠. 알면서 아니라는 거는 상관없어. 정말 차트 공부를 적어도 차트의 기술 제가 말한 김정한 저 차트의 기술 한 권을 보고 나아가서 볼린저 밴드 책도 한 권 보고 나아가서 일목균형표 책도 한 권 보고 최고급 난이도의 차트 공부를 한 5권 이상 한 사람들이 내가 5권 이상 한 3년 동안 했는데 이거 좀 어렵기만 하고 별로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공감을 해. 근데 단 한 페이지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의 주가가 오늘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공부해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제의 거래량이 오늘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어제의 주가가 오늘의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주식에서의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추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세를 연구하고 패턴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223페이지에 통상적으로 주가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이며 주가가 변동한다는 것은 지수가 변동한다는 뜻이고 지수가 변동한다는 것은 한국가의 경기에 변동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에서 경기 변동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경기 변동 이론도 있고 그 이론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도 있고 경기 변동 이론은 간단해요. 경기는 늘 변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동해요?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이게 경기 변동이에요. 뭐랑 똑같아요? 기업의 주식 곡선하고 똑같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점 찍고 살아났다가 고점 찍고 죽어있다가 다 그렇잖아요. 기업도 똑같고 그 기업의 합인 한 나라의 경기도 똑같고 225페이지에 경기보다 6개월 앞선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기술적 분석에서의 포인트. 왜냐면 가치만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잘 안 맞는데?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기업 가치가 되게 좋고 경기가 되게 좋은데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반대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나쁘고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때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아니야. 경기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경기 선행 지표, 경기 동행 지표, 경기
후행지표. 경기 동행지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GDP지. 아니 경기라는 게 뭔데? GDP가 경기예요. GDP가. GDP가 좋으면 경기가 좋다. GDP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GDP는 경기 동행지수죠. 경기 선행지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지수.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진짜 무서운 거죠. 돈을 벌기 위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절대 경기랑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경기보다 선행해요. 6개월, 1년 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야, 주식 다 팔아. 미리 팔자, 미리 팔자. 서로 미리 파니까 6개월, 1년 전에 막 떨어지는 거고. 6개월, 1년 후에 경기가 좋을 것 같아? 야, 남들보다 먼저 사야 돼. 미리 사자, 미리 사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1년 후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안 좋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경기 선행지표니까. 경기 후행지표는 뭐예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가 이자율이에요. 왜?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경기에서 후행 쪽으로 올라가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지 않나요? 경기의 후행 쪽으로 금리가 내려가죠. 요 기본적인 주가 지수는 경기보다 먼저 움직여. 경기는 GDP야. 금리는 경기보다 나중에 움직여.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면 코로나 때 그 많은 질문들이 안 나왔을 거야. 코로나 때 수많은 질문들.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는데 왜 지수는 올라가요?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았어. 야, 금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요즘에 왜 떨어져요?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고 언제까지 힘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바닥은 무조건 미리 찍어야 돼요. 무조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금리 인상 제가 보기엔 마지노선인 것 같고. 어쨌든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한다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지 차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지수에 대한 차트 분석이. 안 그러면 자꾸 지수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왜? 자꾸 경기는 안 좋은데 지수는 올라가고 경기는 좋은데 지수는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227페이지. 저는 그 경기 변동의 원인에서 장기 파동인 콘트라 TF 파동은 기술혁신 전쟁 등의 원인으로 약 40에서 60년 주기 나타난다. 엄청 긴 장기 파동인 거거든요. 경기가. 기술혁신과 전쟁. 지금 두 가지가 다 있는 시대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 이 기술혁신과 전쟁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 공급의 곡선을 좀 아시면 돼요. 수요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금리랄지 재정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수요 정책,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기술혁신은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요. GDP를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기술혁신이 된다면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 또는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가거든요.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진짜 성장. 그 다음 228페이지. 시장 흐름을 읽는 방법 4가지. 사국면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2는 4잖아요.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할 때 2는 4에서 그럼 두 가지 변수를 뭐로 두냐면 하나는 금리, 하나는 실적. 금리가 높냐 낮냐. 금리의 인상기냐 하락기냐. 그리고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실적이 호실적의 시기냐 역실적의 시기냐. 요거로 4가지 국면을 만든 거예요. 누가? 우라가미 금융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실제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 전체 경기로 본다면 경기가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고 금리는 하나의 기업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렇죠? 전체 기업에 해당이 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오르는 시기가 있고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실적도 좋으면 그나마 상관없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거기 보면 첫 번째 금융장세는 뭐예요? 금리가 하락하고 실적은 아직 좋지 않은 장세. 마치 코로나 저점 같은 거예요. 제로금리로 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나가갖고 막 자동차도 못 만들고 있었죠. 실적 장세. 이제 금리는 그만 올렸는데 실적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에요. 역금융 장세.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실적은 완만히 좋아지는 장세. 역실적 장세. 금리와 실적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일단 금리가 상승이니까 역금융 아니면 역실적이죠.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금융 장세가 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세의 바로미터 언제 돌아설 거야 바로미터는 금리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가 오늘의 금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6개월 후 1년 후 언제쯤 금리가 최고치 금리를 찍을 것인가를 선반영을 할 것이다. 왜?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표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와 실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장세잖아요. 그럼 결국은 금리 올라가는 건 피크를 어디선가 찍을 것이고 그 피크 찍기 6개월 전, 1년 전이 바닥이란 얘기죠. 그럼 그 금리 피크가 언제냐 해서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예요. 다 나와 있잖아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차트 분석을 하면 좋은 점. 첫째,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주식시장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외환시장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모든 시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랑 선물 옵션 반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트레이딩의 기본은 사실은 차트예요. 중장기 투자의 기본은 재무제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 공부의 장점은 차트를 한번 공부를 딱 하면 지수 차트를 보든 선물 옵션 차트를 보든 나스닥을 보든 다 똑같이 그냥 적용하면 돼요. 재무제표?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아? 한국 재무제표 본다고 미국 재무제표 볼 줄 알아요? 영어를 모르는데. 그잖아요. 차트 영어 어디 써 있어? 둘째,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매우 효율적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차트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차트, LG전자 차트, 네이버 차트 그냥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볼 때 딱 보고 이 사람 2만 원 톡 튀어나오고 눈썹은 눈썹 수술을 했나? 쌍꺼풀도 있네? 눈은 동그라네? 코는 좀 삐뚤한데? 입은 크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경우보단 그냥 딱 얼굴을 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딱 그림을 보고. 마찬가지로 차트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삼박자 중에 차트 분석이 사실은 효율성은 제일 좋다. 공부하는 시간도 사실 제일 짧아요. 근데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의 기술 하나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차트 좀 보는 축에 낄걸요? 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셋째, 단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유일한 분석 도구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트레이딩은 차트라 그랬죠? 트레이딩을 할 때 볼 수 있는 지표가 차트밖에 없어. 차트로 접근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매수 매도가 안 돼요. 그럼 차트 공부하세요. 매수 매도가 안 되면. 이 삼박자 투자법에서 이 효율성 측면에서 차트 공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았죠? 하면은 무조건 좋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가는 수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요거는 할 말 더 많어. 경제학에서 제일 오래된 고전 이론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이론이에요. 그럼 가격이 왜 중요한데에서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했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면 한 나라의 가격은 뭐예요? 물가잖아. 그래서 요즘 물가 때문에 난리 났잖아, 지금. 우리 주식 맨날 찡찡찡 떨어지는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며. 그 물가가 뭐예요? 가격의 합산이잖아요. 가격이야. 이게 경제학이 얼마나 재밌냐고.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경제학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얼마나 재밌어. 대부분이 다 얘기가 다 돼.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가격이야. 가격이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인생에서 왜 안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주식 다 30% 40% 빠졌잖아. 그게 가격 때문인데 무슨 가격? 물가가 올랐잖아.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며. 그럼 물가가 왜 올랐어? 수요 공급의 원칙 때문에 올랐겠지. 왜 수요 공급 원칙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가격이 올랐는데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이 위축됐잖아. 공급이 위축. 공급 곡선이 위축되면 가격은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요. 자,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었잖아.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잖아. 여러분들 돈 펑펑 썼잖아.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쟁하고 제로금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야. 물가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대.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늘 말하잖아요.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금리는 빨리 피크 치면 좋겠다. 금리 피크는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칠 것 같고요. 전쟁이야 뭐 푸틴 마음이지만 뭐 10년 100년 하겠어요. 중세 시대도 아니고. 어쨌든 수요 공급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을 안 봐도 된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경제학의 기본이고 현대사의 기본이 가격인데 가격을 몰라도 되면 주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이 장 핵심이에요.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 수요와 공급이 합쳐지는 데서 가격이 결정된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광우병에 걸렸다고 쳐봐. 소들이. 그러면 예전에 할인, 마니커 이런 애도 올라갔다고요. 왜? 소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들이 닭고기를 먹을 테니까 닭고기를 만드는 할인이 올라가. 닭고기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는 대체제예요. 대체제. 대체제의 수요가 감소하면 본 물건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으면 닭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할인이 올라간다고. 이게 다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주식의 가격이 주식의 수요와 주식의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현재 가창에서 볼 수 있어요. 화면을 전환 한번 해볼게요. 요 삼성전자 현재 가창 보이시죠? 10호가까지 나오죠. 55,900원, 56,000원, 56,100원. 요 매도가에 있는 이것들이 뭐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55,800원, 55,700원. 여기 있는 매수가에 있는 이 주문 수량들이 수요예요, 수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55,800원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됐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배추 가격이 올라가고 또는 귤 가격이 떨어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상품들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데에도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과 팔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변동에 의해서 균형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죠.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는 이유는 에서 정답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너무 명확하죠. 야, 어디서 개소리야? 뭐 개소리야.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국본론에서 가격을 이야기했고 노벨상 경제학자인 마샬이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처음에 배우는 이론인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마샬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라고 수백 년 전부터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진리지 진리. 그러면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야지 우린 돈을 벌죠. 어떨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요? 매수 주문을 사람들이 많이 넣거나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넣어? 그럼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요. 또는 매도 주문을 덜 넣거나 요 매도 주문을 취소하면 역시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거는 진리야. 그러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수요가 많아야 돼. 즉 매수 주문이 많으면 돼. 어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는 매수 주문이 없어야 돼. 또는 공급 주문이 많아야 돼. 매도 주문이 많아야 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면 돼요? 사람들은 왜 매수 주문을 넣을까? 어떤 종목에 넣을까? 이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모르고 주식시장을 하는 건 내 돈 좀 갖고 가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재무제표는 못 보더라도 수요와 공급은 확실히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국인들은 어떨 때 매도를 하지? 개인들은 어떨 때 매수를 하지? 그 이유는 뭐지? 그 이유를 내가 확실히 분석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매수 주문을 넣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매도 주문을 넣어야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241페이지에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에는 가치 분석보다 가격 분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뭐 책이니까 유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지 한 달 이내는 재무제표보다 차트가 그리고 정보가 훨씬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한 달 이내 뭐 이렇게 말했잖아.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당연히 차트나 정보보다 재무제표의 일관성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재무제표의 일관성이라고 한 건 한 번의 분기 재무제표가 아니라 여러 번의 분기제표 또는 3년 이상의 연간 사업보고서, 연간 재무제표에 의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게 일관성 있게 좋은 재무제표가 유지된다면 그 회사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회사야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3장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 봉차트. 혹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사례를 가끔 예시를 드리는데 이해가 쏙 들어갈 텐데 바둑 안 드시는 분은 이해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바둑에 축과 관련된 격언이 있어요. 축도 모른다. 뭐 이런 말 있어요. 축도 모른다. 축도 모른다라는 말은 야, 축도 모르면서 바둑 두냐? 뭐 이런 거예요. 바둑 둘 생각도 하지 마라. 왜? 축이라는 거를 모르면 이렇게 초딩처럼 바둑을 두게 돼요. 축에 딱 걸려버리면 그냥 그 게임은 끝나요. 근데 그럼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다가 그냥 그 판은 끝나요. 그래서 축 걸리면 죽는구나. 그럼 축 걸린 그 바둑도는 내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걸 살리려고 끝까지 가갖고 바둑이 끝나. 그래서 야, 축도 모르면서 바둑 두냐. 뭐 이런 말이 있어.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야, 봉도 모르면서 주식하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주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야.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모른다면 이런 얘기예요.
부채 비율이 30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어. 어느 기업이 좋은 걸까요? 이럴 때 답을 한 번에 못 한다면 이거 도대체 주식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종목을 고를 때 부채 비율이 높냐 낮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어야 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200%씩 되는 것들을 갖고 있다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되는 건데 부채 비율이 뭔지를 몰라. 50%가 너무 숫자가 조금밖에 안 되네. 나는 500%짜리 사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양봉과 음봉을 몰라? 양봉은 뭐 꿀 키우는 게 양봉이야? 나는 음봉이도 이름이 멋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은 차트 분석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중에 완전 센 기본. 양선, 음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 알아라. 어떻게 그려지냐?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네 가지로 그려진다. 잘 들으세요. 네 가지. 음봉이고 양봉이고 제일 위에 있는 건 고가, 음봉이고 양봉이고 제일 아래는 저가. 여기까지 똑같아. 자, 그럼 뭐가 달라요? 양봉은 시가가 아래에 있고 음봉은 시가가 위에 있어. 그것만 차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말로 설명하면 양봉은 아침에 시작한 시가가 종가보다 낮아. 즉 마감된 종가가 시가보다 높아. 장중에 주가가 올랐다. 요게 양봉이에요. 반대로 음봉은 마감 종가가 아침 시가보다 낮아. 즉 장중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양봉이 좋은 거야, 음봉이 좋은 거야? 양봉이 좋죠. 왜? 근데 양봉, 음봉을 잘 모르고 그냥 전일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는 분들이 있어. 차라리 보질 마. 전일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만 볼 거면 안 보는 게 나아. 왜냐하면 전일 대비 플러스 1%라고 좋아했는데 시초가가 10% 출발했네. 초가가 플러스 10%에서 출발해서 1%를 마감하면 9%짜리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은 그날 완전히 두드려 맞은 거야. 완전히. 그러면 차라리 시초가 부합에서 출발해서 1% 오른 거가 더 좋아. 더 좋은 게 아니고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전날의 봉의 형태, 이평선의 형태가 다음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가에 영향을 미쳐. 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주가는 무조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그런데 음선의 몽통이 깊으면 사람들은 매수 주문을 주저하게 돼요. 그럼 그 회사는 다음날 떨어질 거 아니야. 당연히 어제의 주가, 어제의 봉의 형태가 오늘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무조건 미친다니까. 양봉, 음봉 정도는 좀 구분을 해라. 그 다음 이렇게 두 가지인 줄 알았더니 248페이지. 더 나눌 수 있대. 두 가지도 모르는데 더 나누래. 어떻게 더 나눠요? 갭상승을 하고 양선, 갭하락을 하고 양선. 근데 갭하락을 하고 양선인데 갭하락을 하고 양선이 플러스가 마감일 수 있고 갭하락 양선이 마이너스 마감일 수 있고 양선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갭상승의 양선이 있고 갭하락은 두 가지가 있어. 갭상승의 양선은 플러스밖에 없어. 갭상승의 양선이 전일 대비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6가지는 뭐냐면 시초가와 종가로 비교한 양봉과 음봉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일 대비와 비교한 전일 대비보다 시초가가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또는 종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까지 고려한 다음에 6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갭상승의 양선이 있고 갭상승의 양선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 다음 갭하락의 양선은 플러스 마감이 있고 마이너스 마감이 있고 그렇게 양선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왜 구분하면 좋냐면 제일 센 게 뭔데? 제일 센 건 갭상승의 양선이야. 갭상승의 양선. 이게 1등이야 1등. 제일 세. 그 다음 뭐야? 갭상승의 양선 다음으로 갭하락의 양선인데 플러스 마감. 제일 약한 게 갭하락의 양선인데 마이너스 마감. 이게 제일 약해요. 요게 당일의 기세를 알 수 있고 다음 날까지 연결이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야. 갭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음선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제일 나쁜 음선은 당연히 갭하락의 음선이죠. 그 다음 나쁜 건 갭상승의 음선인데 전일 대비 마이너스죠. 그나마 음선인데 제일 좋은 건 갭상승의 음선인데 전일 대비 플러스.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라는 뜻이에요. 봉 차트가 다 똑같이 양봉, 음봉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갭상승을 했는지 전일 대비 플러스인지 이런 것까지 보라고. 몸통과 꼬리를 보면 역시 그림으로 이걸 몸통이라 그래요. 시가와 저가의 차이 이게 몸통이에요. 양선은 몸통이 길수록 좋은 거예요. 장대 양봉 꿈에도 그리는 장대 양봉 동그라미 써 있죠. 그러면 음선은 몸통이 긴 게 나쁜 거예요. 음선은 장대 음봉 X 쳐 있죠. 장대 음봉 나쁜 거예요. 대량거래 장대 음봉 도망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량거래 장대 음봉은 확률적으로 한 80%는 게임 끝난 거야. 그럼 팔면 그만이지. 뭐 그거를 더 오를 수도 있어. 뭐 뭘 그러고 있어. 팔면 되지. 대량거래 장대 음봉은 끝난 거야. 왜? 장대 음봉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장대 음봉이 나쁜 이유는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면서 나간 건가? 이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량거래가 터졌다고? 거의 90% 나간 거지. 근데 이제 희망 고문하는 분들은 아니야, 눌려서 매집하려고 그런 거야, 뭐 이런 희망 고문하는데, 그런 자세로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눌러서 매집은 대량거래 장대 음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집은 거래 안 될 때 하는 거, 거래 안 될 때. 그리고 실제 거래 한번 터뜨릴 때도 첫 상한가랄지 첫 상승 다음날 음선으로 누를 때는, 그때는 매집할 때가 있어. 근데 제가 말하는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은 적어도 50% 100%가 올랐거나 적어도 2연속 3연속 상한가가 갔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미쳤다고 세력들이 50% 100% 올랐을 때 매집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봉의 꼬리 길이. 봉의 꼬리가 긴 게 좋냐 짧은 게 좋냐에서 짧은 게 좋아요. 왜? 길면 변동성이거든. 변동성은 나쁜 거잖아. 짧은 게 좋아. 꼬리가 짧은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긴 게 변동성이라서 나쁜 거면 장대 양봉도 변동성, 올라가는 변동성이잖아. 장대 양봉은 위로 쭉 올라가는 변동성이니까 우리는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면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수익을 준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양봉의 윗꼬리 아랫꼬리 긴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양봉의 몸통을 봐봐요. 몸통 길이가 똑같죠? 251페이지에 두 개의 양봉의 몸통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종가도 똑같아. 똑같아. 시초가도 똑같고 종가도 똑같아. 근데 위아래 꼬리 길이만 긴 거야. 그럼 장중 변동성이 컸단 얘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아까 말했던 세력들이 털어먹게 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건 좀 찝찝하네,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런 차트야.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면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이 싫어해. 아랫꼬리 길이와 윗꼬리 길이가 다를 때가 있어. 뭐가 좋냐? 당연히 아랫꼬리가 길 때가 좋아요. 왜? 이것도 시초가, 종가, 아랫꼬리 의미만 알면 되지. 아랫꼬리가 저가라며. 저가에서 쭉 올라가서 종가가 쭉 올라간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윗꼬리가 긴 건 윗꼬리가 고가라며. 고가에서 쭉 밀린 게 나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랫꼬리가 긴 게 윗꼬리가 긴 거보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253페이지에 봉의 패턴. 패턴은 봉 하나가 아니에요. 봉 둘, 봉 셋이 합쳐진 걸 패턴이라고 해요. 합쳐져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대.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그죠? 그럼 상승형과 하락형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좀 더 구분해서 상승형도 상승 반전형, 상승 지속형, 하락형은 하락 반전형, 하락 지속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상승 반전형, 하락 반전형. 왜? 지속형은 추세로 보면 되니까. 상승 지속형보다 상승 반전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승 지속형은 봉 패턴으로 볼 필요도 없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은, 또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그 상승 지속하고 있는 건데 뭘 굳이 봉으로 패턴까지 봐? 그렇지 않아요? 봉 패턴을 보는 이유는 반전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반전, 변곡. 그래서 상승 반전형, 하락 반전형이 중요한 거죠. 254페이지. 상승 반전형. 막 이러이러한 차트가 나오다가 음선보다 양선이 몸통이 더 길어. 양선의 상승이 장악을 했어. 상승 장악형, 상승 반전형, 샛별형. 음선이 길게 나왔다가 다음날 짧은 양선이 나와. 그리고서 그 다음날 몸통이 긴 양선이 나와. 이틀의 양선이 하루의 긴 음선을 장악을 했어. 그래서 상승 장악형하고 샛별형은 상승 반전형의 대표적인 봉 패턴이에요. 거기 보시면 상승 지속형에서 적산병 이런 건 되게 흔한 말이에요. 적산병. 하락 반전형은 반씩 접는 걸 대깔꼬만이라 그러나? 원래 이 차트 공부는 상승 하나 하면 하락은 그대로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이건 추세에도 그렇고 반전에도 그렇고 이평선 공부도 똑같아. 예를 들어 상승 반전형은 이평선 패턴이 제일 유명한 게 역헤드앤 숄더잖아요. 그 반대로 하락 반전형의 대표적인 게 헤드앤숄더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 삼중 바닥형, 삼봉형이 정반대잖아요. 마찬가지로 256페이지에 하락 반전형 그림 두 개가 254페이지에 상승 반전형 그림 두 개랑 똑같습니다. 요 반대 아래 위가 바뀌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세무사님은 어떤 봉을 위주로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일봉을 위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분봉을 봐야죠. 1분봉 보다가 5분봉도 보고 15분봉도 보고. 오늘 샀다 팔았다라는데 일봉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오늘 샀다 팔았다는 당연히 분봉을 보면 되고, 또는 나 오버나이트에 나 한 일주일씩 갖고 있어. 그럼 일봉 보면 되고, 한 달 갖고 있어도 일봉 보면 돼. 근데 만약에 나 한 6개월, 1년 갖고 있어? 그럼 주봉 보고. 몇 년 갖고 있어? 월봉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봉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리하면, 첫째, 봉의 색깔. 요거는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막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있죠.
양선의 개수와 음선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정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합장 도정장은 거의 양음양음 패턴으로 많이 나와요.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도정장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9월장 급락했죠. 9월달 자 이게 차트예요. 뭔 차트냐면 거래소 차트. 자 거래소 차트 9월달 한번 볼까요? 9월달. 9월달에 양선이 거래소 기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네요. 음선은 16. 16대 4 음선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면 요럴 때 중순까지도 뭘 느끼면 돼요? 아, 장 더럽게 약하네. 실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장 더럽게 약하네. 그리고 더럽게 많이 떨어졌죠. 미리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고. 양선의 개수, 음선의 개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은 좀 낮았니? 훨씬 낮았지. 보세요. 10월 달에 여기부터죠. 양선 7개, 음선은 하나, 둘, 셋, 4개, 7대 4. 그 지난달은 4대 16이라 할게. 양선을 앞에다가. 그런데 이번 달은 지금 벌써 7대 4야. 벌써 양선의 개수가 7개나 나왔어. 어저께인가 제가 유튜브 썸네일 제목이 10월보다 9월이 좋은 이유인가 그거였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훨씬 좋죠. 글재 하나의 봉보다 연속된 흐름의 봉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의 개수가 많을수록 패턴 신뢰가 높아지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방금 봉의 개수도 더 많은 봉을 보기 위한 거예요. 셋째, 양선과 음선, 양선과 음선의 개수 여기 써있네. 사장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예요. 야, 너 봉도 모르고 주식하냐? 뭐 그냥 거의 유치원 수준이라면. 이평선은 기본적인 거면서도 그냥 끝판왕이다. 저는 이평선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차트는 더 안 봐도 된다고 봐요. 무슨 보조지표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 보조지표를 보면서 한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차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전 종목 이평선 공부하는 게 훨씬 나. 그러면 이평선이라도 하나 확실히 깨우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야. 근데 보통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최적에 팔고 싶은데 이평선만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보조지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래 봤자예요. 그 가격에서 그 가격 파는 비슷해. 이평선 어떻게 봐요? 이평선으로 뭐 종목 어떻게 고르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야, 너는 답이 없어. 왜? 질문이 틀렸으니까. 굉장히 냉혹하면서도 팩폭인 거예요. 팩폭. 그러면 진짜 이평선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평균 회귀와 추세의 힘 둘 중에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를 철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평균 회귀는 뭐냐면 그 사람의 평균값을 믿는 거야. 그 사람의 평균값. 예를 들어서 학교 등수로 하면 30등을 하던 애가 20등을 하고 10등을 했어. 다음번에 몇 등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30등, 20등, 10등, 다음번에 20등 하겠다. 왜? 평균값이 20등이잖아. 얘는 세 번의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은 20등을 했어. 한 번은 그거보다 재수 없고 공부 안 해갖고 30등을 했고 한 번은 20등보다 공부 잘해서 10등을 했어. 근데 얘는 그냥 20등을 하는 애야. 이게 평균 회귀예요. 추세 추정은 뭐냐면 30등, 20등, 10등, 요번에 1등 할 것 같은데 요게 추세 추정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나 이평선 이용해서 봉패턴 이용해서 언제 사고 팔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평선 공부를 왜 하지? 나는 추세 추정을 할 것인가? 나는 평균 회귀를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 저는 추세 추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평균 회귀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값 아래에서 사면 되죠. 평균가 아래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짜리 매매, 뭐 1, 2주짜리 매매라면 어디서 사면 돼요? 21선 아래에서 사면 돼. 왜? 21이 평균값이 아래에 있다고 주가가? 그러면 평균값으로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이게 평균 회귀의 원리예요. 반대로 추세 추정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21선 위에 사야 돼. 왜? 오늘의 주가가 21의 평균값보다 위에 있어? 얘는 손흥민인데 계속 골 잘 넣을 것 같은데 더 오르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될지는 차트 공부하면서 계속 그걸 고민해야 돼. 차트 공부를 계속하고 뭐 시장에 마법사들도 있고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 책도 많이 보면서 나는 평균 회귀가 맞는 말 같은데 또는 나는 추세 추정이 맞는 말 같은데 또는 어떤 경우엔 평균 회귀가 맞고 어떤 경우엔 추세 추정이 맞다. 또는 나한테는 어느 게 맞아. 적어도 이런 철학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조차 모르면 사실은 차트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추세는 읽기 쉽잖아. 차트 공부 좀만 하면 추세 읽을 수 있어. 그럼 그 추세를 읽어서 어떻게 하라고? 추세 추종은 상승 추세를 사고 평균 회계는 하락 추세를 사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을 패턴으로 또는 이평선의 위치로 찾아내면 100%짜리는 없지만 50%스 알파로 찾아낸다면 그것으로 차트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평선에 대한 개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실제 사례로 배우는 수렴 돌파 확산 이평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열은 순서, 정배열은 순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 단정하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게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는 게 역배열이에요. 그렇다면 정배열이 좋을까요? 역배열이 좋을까요? 이는 평균값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 것이 좋은지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평균값보다 최근의 평균값이 위에 있다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즘 회사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회계의 법칙을 믿는다면 정배열보다 역배열이 싼 값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이제 개인적이라고 단서를 달았죠. 개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내가 이 주식 20년 해봤고 여러 명의 트레이더, 성공한 트레이더들,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의 책도 읽고 나도 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을 자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정배열 차트가 역배열 차트에 비해 우상향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오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정배열도 꺾이더라. 야, 카카오랑 네이버 봐. 그래서 그 바로 아래 써 있잖아. 정배열 또는 역배열 정보가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는 일정한 파동을 갖고 있고 변동하고 파동의 방향 크기에 따라 이평선 수렴 돌파 확산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수명이 다해서 대천정을 찍고 하락 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 차트에서 상승 지속형이 죽을 때까지 상승 지속형이 아니고 상승 지속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하락 반전을 하고 그러다가 또 야 이제 얘는 끝났어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상승 반전을 하고 그런 기업의 일생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기업의 일생을 차트로서 읽어내는 거죠. 아, 이 기업은 어떤 삶을 살았구나. 268페이지에 이평선의 돌파 그랜빌 8법칙. 아, 이거는 그냥 고전 같은 고전. 그냥 이런 추세에 대한 걸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좋은 차트인지 그랜비르 8법칙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그랜비르 8법칙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어야 좋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271페이지에 차트를 보면서 이격도가 강하게 벌어져 있다면 곧 좁혀질 것을 예상해야 하고 반대로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다면 곧 도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 이평선의 운명이 그래요. 이평선이 모이면 언젠간 벌어지게 돼 있어. 그 벌어지는 걸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언젠가 다시 모여. 272페이지.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이평선 제가 삼성전자 이거 하락 추세네요. 카카오 하락 추세, 네이버 하락 추세. 왜? 이평선이 아래로 꽂혀 있잖아. 물이 흘러가듯이. 이평선만 봐도 추세를 알 수 있다고. 보조지표 몰라도 이평선만 봐도 추세를 알 수 있어.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락 추세에 베팅하는 평균 회귀잔치, 상승 추세에 베팅하는 추종잔치.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상승 추세론자들은 현금 비중은 자유롭게 조절돼. 어떨 때? 상승 추세 종목이 안 남아있으면 갖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겠죠. 그렇잖아. 상승 추세가 다 깨졌는데 왜 갖고 있어? 또 새로운 종목을 사려고 그랬더니 상승 추세 종목이 없어? 안 사면 되잖아. 그래서 이 추세를 믿는 자들은 사실은 영원히 망하진 않아. 왜? 추세가 붕괴된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들은 망할 수도 있어. 왜? 역추세 좋아하고 싼 거 좋아해. 그게 평균 회귀잖아요. 그러다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된다니까. 내 건 아닐 거야 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니. 내 건 아닐 거야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바로 역추세 매매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내 건 아닐 거야. 두 번째, 이평선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무슨 뜻이냐면 상승 추세 중에도 주가가 눌림 못 받고 다시 갈 때 그걸 우리 지지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 중에도 단기 반등 이후에 꼭대기에서 머리 탁 얻어맞고 다시 내려갈 때 우리는 그걸 저항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원래 예전에는 작도법이라고 했어요. 작도법.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요즘은 유튜브니까 유튜브에서 작도법까지 쓰는 그런 차트 조사 내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저기 이제 팍스넬 시대에는 정말로 막 각도기를 그려가면서 여기서 몇 도가 나와서 이 상승의 각도가 막 이러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쫙 그려줬다고. 그래서 지금의 지수가 어디에 딱 닿으면 거기서 또 반등을 줘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지지선의 역할. 저항선은 여기 반등을 주지만 이 반등이 어디에 걸려버리면 죽어버리는 그게 저항선 역할인데 그거 그리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이평선을 보면 돼. 이평선. 이평선이 지지선의 역할, 저항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쉽냐고. 작도법은 어려워도 이평선으로 지지선, 저항선 보면 돼. 그냥 보면 여기서 걸리는구나. 여기서 지지를 받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오늘은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봉차트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봉차트, 이평선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는 야 우리가 이런 거 왜 하는데 의미 있다고. 의미 있다고. 그리고 야 수급 그게 뭐야? 수급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변하고,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수요가 많이 몰리는 종목. 수요가 왜 몰리는데,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넣으니까. 어떤 종목에 주문을 넣는데, 직접 물어보라고 친구들한테, 너 주문 왜 넣니? 난 이 종목이 재무제표가 기가 막혀. 아, 이 종목 차트 너무 이쁘지 않니? 이 종목은 스케줄 매매상 좋은 재료가 있어. 우리가 그걸 다 종합 점수를 매겨서 종합 점수가 높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이게 삼박자 투자법이야. 그래서 수요 공급은 사실은 삼박자 투자법의 완성인 거죠. 다음 주에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추세와 변곡을 5장에서 배우고 6장에서는 이제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패턴. 아까 봉 패턴 말고 진짜 패턴은 이평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평선 패턴, 그리고 7장에서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리고 8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 4가지.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차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